자, 다음은 제5절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자, 먼저 이해를 위해서 기억하실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예요. 이 개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언급했어요. 처분행위가 어디서 배울 때 나왔죠? 처분행위,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채권행위가 있고, 채권행위가 유효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유효하다. 이 물권행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물권행위에 기억할 건 뭐냐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제가 소유자라고 했죠. 소유자인 사람이 등기를 해줘야만이 그 등기의 효력이 있다. 그게 무권리자의,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를 해주게 되면 효력이 없다. 그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위한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아마 제 의미를 알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공부를 하다 보면 혼동되는 게 있어요. 타인 권리 매매계약.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타인 권리를 매매로 계약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 공부하시다가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의 행위자와 당사자는 누구다? 동일해요. 타인 소유의 권리, 비소유예요. 비소유의 권리를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행위자와 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이 일치해요. 그러면 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를 하셔야 합니다. 즉, 남의 물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요. 계약서의 매도인이 갑이에요. 자신이에요. 다만 목적물이 A, B 소유의 목적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다. 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매매계약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 매도인 갑은 비소유에게, B에게 얘기를 해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 경우는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하지만 타인 소유의, 타인의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된다 뭐다? 갑은 B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의무가 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급부 이행 의무잖아요. 급부의 문제고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어떤 의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는 의무죠.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무권리자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무권리자는요. 처분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뭘 한다? 처분. 여기는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권리자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처분행위는 뭐다? 효력이 없다. 배웠잖아요. 물권행위 할 때 등기. 그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자와 그다음 처분한 사람이 같다, 틀리다. 같기 때문에 대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이런 거예요. 사례를 들게 되면 기억을 떠돌리면 제가 이중매매 할 때 배웠죠? 항상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렇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있으니까. 계약은 법률행위고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처분행위잖아요.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전매를 했어요. 똑같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요. 물권행위, 처분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계약이 무효다. 무효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허위 표시도 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행위가 계약이 무효이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설사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에요. 그렇죠?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 을, 매수인 병. 그런데 을 소유의 목적물이, 계약의 목적물이 을 소유예요? 아니면 갑이에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것이잖아요.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뭐다? 569조의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다. 기억나십니까? 이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성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해요.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물권행위 유인성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물권행위 유인성은 원인행위에 해당되는 채권행위, 즉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아니면 계약 해제권 행사에서 소급하여 효력이 없은 경우 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전제가. 근데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물권행위 유인성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뭐다? 등기예요. 이 등기는 이제 물권행위잖아요.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물권행위는 물권행위다. 이건 뭐가 있어?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제가 처분 권한이 뭐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다.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병에게 등기를 해야만이 이 등기의 효력이 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을이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무권리자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해준 거예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처분이에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바로 이 파트예요. 소유자가 아닌, 즉 처분 권한이 없는 을이 등기를 해준 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 당시엔 제가 깊게 설명 안 했지만 무권리자 처분행위 이런 겁니다.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게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즉 소유자가 아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거를 개념을 잘 아십시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30일에 사례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간혹 출제됐을 때는 사례 형태가 아니라 선택형 문제였습니다. 추인했을 때, 그럼 추인 누가 있죠? 진정한 소유자가 추인했을 때 그 추인의 효력은 언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하나 나오고요. 추인했을 때 진정한 권리자, 앞서 예를 들면 갑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나 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 근데 이제 사례를 제가 쓴 이유는 이런 경우에도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돼요. 배웠어요. 볼게요. 어떤 사례인지는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갑은 X 토지의 소유자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을이 권한 없는 을, 무권리자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 계약서 그리고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갑 명의로 위조했다. 그런 다음에 X토지에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되기로 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물권법에서 담보 물권의 일종인 저당권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배워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달라요.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담보 물권이 있는데 자,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어요.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어요. 그 제한물권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 담보물권에는 저당권과 질권과 유치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중에는 근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과. 근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공통점은 뭐다? 담보니까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채권을 담보하는 게 특징인데 이 채권이 달라요. 특성이. 저당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채권이 특정되고 확정됐어요. 1억이면 1억, 2억 확정돼요. 하지만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할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고 장래에 특정이 되고 확정이 된다. 즉 저당권을 등기할 당시에는 저당권은 확정이 된 건 반면에 근저당권은 확정이 안 됐어요. 장래가 일정한 시점에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달라요. 저당권에는 저당권을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리고 등기만 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채권이 특정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보면 이 채권 액수가 얼마라고 특정이 됐어요. 계약서 자체. 하지만 근저당권에는 채권이 장래에 특정해요. 그럼 이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발생한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담보한다.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다? 기본계약. 기본계약입니다. 이 채권과 발생과 관련해서.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플러스 등기예요. 이게 근저당권의 취득의 요건이에요. 저당권과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채권, 담보되는 채권이 등기 시점에, 설정 당시 시점에 특정되냐 아니면 장래 특정되냐 그런 특성이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이 채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본계약이란 표현의 구체적인 예가 뭐다? 식서 은행 가서 대출계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행의 담보대출계약은 근저당권이에요.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자랑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등기 나중에 물권법의 중요한 파트인 등기 추정력이 있을 때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되잖아요. 저당권의 등기상에는 채권액이 있어요. 특정이 됐기면 채권액 쓸 수 있죠. 이 채권액이 존재하는 거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채권이 없으면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근저당권의 경우요. 제가 얘기했죠. 아직 확정되고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추정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등기를 할 당시에 설정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저당권의 경우는 특정이 됐기 때문에 추정이 되는 거고 이 시점에는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따라서 나중에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즉 근저당권에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기본 계약에 따라서 이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예요.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기본적으로 기본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게 뭐다? 담보 대출 계약이에요.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담보 대출 계약서를 법률 용어로 하게 되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보게 되면 이걸 물권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전제해서 제가 물권이죠. 물권적 합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합의와 등기를 물권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했죠. 지금은 이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합의와 등기를 물권행위라고 봅니다. 반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위조를 한 거잖아요. 모친인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식인 을이 은행과 공모해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등기를 했다. 누구의 명의로? 병의 명의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사례는. 쉬운 사례, 이 사례가 여러분들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 분쯤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상세히 하는 겁니다. 알면 좋습니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자, 계약은 채권행위는 항상 의사표시다. 계약이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된 것은 의사표시 때문이다. 그런데 위조를 한 경우에는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잖아요. 엄마, 모친. 그리고 병이에요. 은행. 행위자는 누구예요? 행위자는 을이죠. 그런데 행위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좀 다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대리행위다? 제가 행위자와 갑이 당사자가 같으면 대리 문제가 아니고 틀리면 대리 문제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위조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리가 되려면 대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갑 밑에 대리인 을로 써야 돼요. 그런데 위조는 대리 의사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십시오. 위조가 나오면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이 또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위조라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모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자체가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무효예요. 대리가 아니에요.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대리가 되려면 갑을 대리할 그런 현명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 의사가 있고 위조란 얘기는 타인의 명의를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등기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조의 경우에는 자, 물권행위 있잖아요. 처분행위죠. 그럼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없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처분했어요, 지금요? 을이 한 거잖아요, 행위자 을이. 처분 권한이 없는 을이 임의로 처분행위,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저당권 설정해 준 것도 처분행위예요. 지금 갑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을이 했잖아요. 갑의 의사표시는 없잖아요. 처분행위에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했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다. 타인 명의 명의로 한 경우는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얘를 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전형적인 예보다는 제가 약간 갑을병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험으로 돌아와서 살펴볼게요. 권한 없는, 자, 위조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조면 계약 효력이 없고 처분행위도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었죠. 위조가 나오면 계약 효력 없다.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계약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지만 갑 자신의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또 하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위조가 나오면. 자, 처분행위 효력이 없다. 여기서는 등기인데 근저당권 설정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소유권이었잖아요. 등기선 소유자가 등기에 대해서도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병은 등기가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아니다.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기에 상관없이 멋대로 근저당권 등기부상에 있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마치 소유자의 아닌 사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뭔가 방해를 받고 있을 때는 제거를 해야죠. 배웠죠? 213조와 214조가 있는데 말소와 관련해서는 214조. 우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배웠습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말소예요. 213조는 뭐죠?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돌려줘. 그게 213조입니다. 그래서 214조. 등기 말소는 214조. 그것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먼저 대출 계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갑에 위조된 거니까 나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다. 왜냐하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경우, 더더욱 계약이 무효잖아요.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예요. 무효 사유는 첫 번째, 계약이 무효해서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 때문에 무효이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했다. 214조예요. 항상 214조, 213조는 소유자가 방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213조는 점유자니까 방해자 누구다? 점유자인 거고. 214조는 등기부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자예요. 구체적으로 방해배제 청구 내용이 뭘까요? 근저당권, 말소겠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갑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리자의 이렇게 했죠. 무권리자의 처분에 추인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그때부터다 아니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유동적 무효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포함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8의 종합 문제에서도 정답이었습니다. 31에도 마찬가지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 채무를 갚겠다는 은행한테 자신의 의사로 대출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근저당권이 되겠지만 피담보 채무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근저당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변제하고 이 의미가 뭐냐면
처분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가 나오면 처분행위를 추인했다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실생활에 소개되면 자신의 권리자가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고 대출금을 갚았다는 경우 그 의미가 뭐냐면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같은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런 용어다. 이거는 결국은 처분행위를 추인한 예구나. 그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효력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추인을 하게 되면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항상 기억할 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거고요. 이 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인데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대출이면 이득은 대출금이에요. 손해는 피담보채무 대출금이 인정이 되나요? 대출금이에요. 이제 법률상 원인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배웠죠. 부당이득에는 크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언급했어요. 하나가 급부 부당이득, 또 하나는 침해 부당이득이에요. 급부 부당이득은 떠오르게 뭐죠? 계약이라고 했죠.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를 어떻게 했죠?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가 뭐라고 했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라고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급부 부당이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는 급부 부당이득의 반환의 문제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는 계약이 무효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또 하나가 뭐 있죠? 침해 부당이에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를 했어요. 또 다른 예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계약이 있으니까 갑과 병사의 계약이 있는데 갑이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침해 부당이득이에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급부 부당이득에 반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쟁점이 뭐가 되냐면 이제 법률상 원인이에요. 급부 부당이라면 계약이 무효되고 계약이 취소 없으니까 명확해요. 그렇죠. 급부 부당이득. 급부라는 것은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형사.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존재하겠지만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자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침해 부당이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급박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침해 부당이득이야. 그런데 네가 추인을 했잖아. 네가 추인의 의사표시로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쟁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외계어처럼 들릴 겁니다. 왜 이게 논의가 됐냐면 너의 의사표시로 네가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가 대출금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는 그런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무권리자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가면 이제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고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과 관련해서는 잘 나오는 두 가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면서도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정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효력은 원칙적으로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란 처분 권한이 없는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소유자가 아닌 자,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권리를
소유권을 자신의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무효이다. 타인 권리 매매랑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하는 거겠죠. 아까 가압을병에서 진정한 권리자는 가압을병인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이죠.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을이 처분했기 때문에 병도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다. 진정한 권리자 갑이 본래 무효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돼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아니면 앞에 기출사례는 근저작권 설정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을 출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게 뭐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 경우, 갑이 진정한 권리자가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이런 표현 자체는 무권대행의 행위의 추인이죠. 진정한 권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리자나 상대방이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하지만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제약이 있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권리자는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그 끝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시험은 바로 이 부분. 효과. 소급해서 유효해진다. 기출문제는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딱 나와야죠. 가불병, 매매.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계약으로 쓰면 읽을 때는 매매로 계약으로 읽으시라고 했죠. 글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효력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기속된다. 핵심은 소급하여. 한편 권리자와 부권리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라면 을이 병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뭘 받죠? 이 사람은 매매대금을 받은 거예요. 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근저당권을 쓰면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금이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런 예를 막연하게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매매 계약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예를 갖고 항상 연상하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기 쉽습니다.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이겠죠. 출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경우 무권리자의 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동전의 약관. 채권 행사할 수 있으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채권은 달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의무는 채무고요. 자, 이런 권리 의무 관계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